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인간이 높고 낮음이 없고요, 기하고 천함이 없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걸치고 있는 옷도 모두 다 벗고 나면 어떨까요? 네, 적어도 대자연 앞에서만큼은 모두 똑같아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기예보에 저와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산 걱정하겠죠. 자식들 우산 걱정하고, 출근할 때 또 차에 두고 나올까 우산, 이런 거 걱정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 농사 짓고요, 고기 잡는 우리 농민 어민들은 1년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시름과 한탄 속에 이 대자연과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불시에 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요, 네, 정치권이 정신 차려서 이분들 세심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모두요. 오늘도 정치권 소식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부 태풍에 휩싸였습니다. 네, 태풍이 먼저 왔습니다, 민주당에. 지난주 이 시간 새누리당 경선에 거침없는 비판을 날리셔서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항의를 받으신 분이 오늘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어떤 태풍의 또 말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아주 좀 공평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아니 공평할 필요뿐만이 아니고 네. 여기도 이거 문제가 많죠. 엄청 문제가 많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여기라는 것은 민주당 얘기예요. 민주당이죠. 지금 뜬 거 보면 김두관 후보에 이어서 손학규 후보도 민주당 대선 경선 내일부터 경선 복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새로 떴습니까? 예, 지금 떴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정세균 후보만 남은 거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정말 각종 언론과 신문 컬럼에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모바일 경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사실 명약 관화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오래간만에 사실은 사죄 법으로 치면은 이게 4대 투표, 뭐 비밀 투표, 4대 원칙, 보통 비밀 투표. 평등 보통 그렇죠. 평등. 직접 평등 비밀 네. 보통. 여기에 몇 개 위배되죠, 이게. 두 개입니다. 일단 두 개가 위배되죠. 직접 선거를 하는지 누가 그걸 컨트롤합니까? 컨트롤할 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옆에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전화 받아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등, 직접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선거도 사실 그렇거든요. 예. 모바일 기기를 한 명이라도 전 국민 중에 안 갖고 있으면 이걸로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보통 선거의 위반입니다. 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비밀 선거. 뭐냐면 이게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할 수도 너 있는 이거 거고. 찍었냐 안 찍었냐 확인할 수 그러고 있죠. 뭐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 말에 이렇게 좀 넘어가서 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원래부터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민주당 주장대로 뭐 엄지혁명 그 정도로 좋은 거라면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죠. 딱 한 번 있습니다. 2005년 쭈리 깡통에서 그러니까 깡통이라는 건 스위스 쭈리 깡통이라는 건 이제 그 주라는 뜻이거든요. 네. 주라는 의미거든요. 스위스에서는 네. 주를 쭈리히에서. 깡통이라는데 쭈리히는 도시 겸 주입니다. 서울특별시처럼. 네. 예? 거기에서 주민투표, 거기는 워낙 주민투표를 많이 하니까 네.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아니 그 재외국민 투표도 말이에요. 그 뭐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해서 뭐 투표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이 관리 감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애시당초부터 문제투성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위헌 소송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내면 이기겠네. 위헌 소송을 내면. 위헌 소송은 이게 왜 냅니까? 당내 지금 선거인데. 이게 법에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을 그럼 당내에서 누군가 당원이 위헌 소송 내면은 그게요. 얘기될 수 있다는 아니요. 얘기예요. 헌법 그게요.
재판소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네. 뭐 아닌가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 때 네. 혹은 이제 재외국민 투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바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모바일 투표를 많이 중간선거에 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하면 그건 200%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을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모바일로 하면 그거는 사실은 비용을 상상할 줄이기 수가 위해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 완전히 이게 투표 자체가 무효가 그렇죠. 엄청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할 수가 없는 아이디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투표를 용이하게 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우리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은 이럴 수 있거든요. 동원 투표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동원은 진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 직접 하는지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인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못 옆에 하겠습니까? 친구한테 잠깐만 빌리자.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선거인단 등록할 때 가족들 휴대폰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리 선거인단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착신 전화를 콜센터 같은 거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완벽성은 아무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모바일 투표에 집착을 하게 됐는지 전 그게 궁금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위원장이 원래 이분도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 법대 그래서 나하고 판사 출신 아닙니까? 뭐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게 됐는지도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투표는 애시당초부터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수습됐느냐? 수습된 건 없고요.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또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우리가 비밀 선거의 원칙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리 투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대선에서 만약에 모바일 투표 나오면 아니, 말도 안 그거는 되고 말도 안 그건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그죠?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평등, 중요한 것은 보통, 뭐냐면 비밀 여기에다 위반된다면서. 평등, 보통, 비밀, 직접인데 그중에 평등 선거의 원칙은 사실 뭐 위배는 아니고 위반이 된다고 보통 선거 위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 선거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당내 선거도 똑같이 대선처럼 그거는요, 공평하고 오늘 정정당당하게 하죠. 박선영 전 의원이 나오시죠? 그분이 네. 법대 교수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예. 독도 근데 얘기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금 거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도 이번에 20%인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모바일 투표 아닌가요? 그건 일반 국민. 20, 30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입니까? 예. 그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죠. 여론조사한 거군요. 예. 네. 그것도 사실은 일반 투표에서 여론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그럼 모바일 하지 투표보다는 여론조사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둘 다 신뢰도가 낮다고 봅니다. 삐삐삐삐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8%가 전체 그 선거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88%가 모바일 선거를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모바일 선거 비중이. 모바일 선거 하겠다. 왜냐면 일단 편하니까. 몇 프로나 되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모바일 선거.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 중엔 91%가 모바일 선거를 하겠다 그런 거고요. 제주도 같은 91%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야, 그러면 근데- 이번에 근데 9%만 88 직접 와서 투표한 거고 91%가 아니, 모바일 아니죠, 아니죠.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율이 56%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56% 투표한 사람 중에선 88% 가량이 모바일로 투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이 모바일 선거라고 대부분 보면 돼요. 모바일 선거로 뽑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문제가 모바일 선거에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1번 정세균 하면 2번 손학규, 2번 김두관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하여튼 김두관. 네, 김두관. 3번 손학규 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김두관을 딱 찍었다. 그리고 딱 끊었다. 그거 다 들을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잠깐만요. 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얘기 나올 때 눌러도 어차피 안 된다, 이게. 입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쭉 멘트가 나오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1번 정세균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1번 눌러버리면 그런 사람 있죠. 있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안 나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일 수밖에 없고, 궁금한 것은 당 지도부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아니, 그러니까 1번 중간에 누르는 거, 이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걸로 어떻게 시스템 그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나 보군요. 그거야. 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콜택시 안 불러보셨죠? 콜택시요? 네. 불러봤죠. 콜택시 자주 부르면은 네. 우리가 어디서 자주 부르는지가 등록이래요, 자적으로. 아, 예. 그래가지고 딱 저다만 해도 자동 ARS가 딱 나와가지고 뭐냐면 뭐 출발지가 어디시면 맞으시면 1번, 1번 딱 누르고 끊으면 돼요. 네. 예? 예? 그런데 그 콜택시도 그런 식인데, 예? 아니 왜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마지막까지 그걸 듣고 있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뭐 중간에 눌러도 어차피 투표가 안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이 헷갈릴 수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50몇 프로밖에 투표가 안 된 56% 거니까. 정도밖에 네, 모바일 투표가 그 안 투표. 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84% 박근혜 후보가 득표한 거 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네. 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59.82%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얻었어요. 네네. 어제 울산도 울산에서 이겼습니다. 52% 정도. 네. 다 50% 넘겼어요.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주인 없는 정당에서 이거도 굉장히 기가 막힌 막강한 지지율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그렇죠. 4명이 나와서. 당연하죠. 50몇, 9%. 아니, 그 4명 합쳐도 40%가, 아니, 50%가 안 돼요,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보이콧 했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지금 또 손학규 후보도 다시 그렇죠. 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래요. 이분들도 지금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어제 울산에서 투개표를 강행을 했어요. 네. 당 지도부는. 전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당 지도부나 선관위나 이게 후보들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당 경선이라는 걸 왜 합니까? 본선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경선을 하는 거지, 당 지도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그냥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고 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결국은 이 울산에서 사실은 참관인들이 참관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막 저렇게 후보들의 참관인, 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적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회를 했어요. 그 개표 과정에. 그리고 당 선관위에서 이제 한 모양인데, 좀 그렇게 밀어붙일 문제인가라는 것도 의아스럽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들어가는 후보들의 모습도 물론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파행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수학적 계산은 안 들어갔을까요? 정치적 계산? 수학적 계산은 지금 해보면 더 헷갈리죠. 아, 제가 볼 때에는 워낙 표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서 상당히 포기를 한다고 해서 거예요. 얻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 경선을 지금 법적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법상으로 깰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럴 바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자꾸 본인이 그런 상황에선 지연시킨다라는 욕을 넘어갈 바에는 그냥 가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봐요, 저는. 삐끄덕 하면서 울퉁불퉁하게 지금 가고 있는 민주당의 그거는- 경선 제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만 지금 웃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 민주당, 이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단은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대체. 예? 그리고 거기에서 설령 누가 대선 후보로 뽑힌들, 그 사람이 본선 나가면은 과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을 까일 대로 까인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감동의 드라마는 고사하고 본선 경쟁력이라도 깎이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지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무당파층은 더 늘어나고. 근데 그 무당파층은 뭐냐면 야당성 부동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야당성 부동층은 떠다니다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 교수한테 가죠. 더군다나 경찰 불법 사찰 문제까지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동정령 플러스 완전히 뭐 살만 나게 되는 경찰 거죠. 불법 사찰 뭡니까 그게? 룸사롱 그 여자 관계 경찰이 조사했다라는 왜 그런 것이 인터넷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정 당국자의 말에 의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경찰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 이미지도 갖고 또 이게 민주당은 이 모양이니까 어떤 거기에서 이 동정론도 받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라디오 21 양경숙 21 대표인지요. 간부 간부일 거예요, 아마. 간부로 네. 나오는데 네. 이분이 무슨 힘이 그렇게 있길래 막 수십억 원씩 공천원금 비례대표 받았다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본인은 투자 자금이다. 라디오 21의 투자 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수십억 원을 그러니까 받긴 받은 걸로 투자 인정하는데 자금이다. 그리고 투자할 때 왜 쓰는 계약서 같은 것도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 거기에서 이제 그거는 수사 결과 밝히는 거고 딱 한 가지 검찰이 오해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현영희 의원 네. 이 사람 문제는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라디오 21의 그 이름이 뭐였죠? 양경숙. 예, 간부로 이 사람. 나왔는데, 이 예.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지금 중수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중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수부에서 첩보를 입수했고 중수부에서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다라는 중수부의 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여당권은 검찰청에서 하고 이거는 중수부에서 하는구나. 이러면은 일단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검찰이 아무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어떤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상 고발 사건하고 인지수사 사건하고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볼 때는 그런 시각을 우리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시각을 예. 볼 수. 왜 이거는 대검 중수부의 무서운 대검 중수부고. 중수부 그럼 왠지 네, 모르게 더 무섭죠. 엄청나 보이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잘 저기는 아시네 그래도 무서운지. 이거 좀 알죠, 저도 기자세요. 예. 기자시니까. 근데 부산지검 거기도 무섭긴 한데 국민들 볼 때는 대검 중수가 훨씬 더 무서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검찰로서 또 다른 좀 비난의 목소리 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치 자금이라는 거 이건 수십억이거든요 지금. 네. 몇십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만일 있다면 그거는 뭐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죠. 그러면 그게 만일 밝혀져 가지고 무슨 또 다른 의혹이 나온다면 그땐 또 민주당 또 한 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누가 돈 받았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누구든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검은 돈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죠. 없고 한 명도 없죠. 전부 이거는 나는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다. 이 얘기가 꼭 그렇죠.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실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도 않고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이렇게 양경수 간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식의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냥 일단은 저는 수사에 충실히 임해주는 것. 모든 여야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적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예를 들면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고여 있는지 라디오 21이라는. 근데 이걸 누가 찔렀을까요? 누가 이거를 고소인지 고발인지 했을까요? 첩보라고 그러잖아요. 첩보입니까? 구청에 무슨 단체 장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얼마를 줬는데 투자 이익도 한 수가 안 되고 공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 수사하면 나오겠죠. 걔가 참 웃습니까? 제가 걔랑 독일에서 유학생활 10년 말고 웃는 거 봤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랑 지금까지 쭉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키운 걔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걔가 아직은 웃는 거를 못 봤어요. 아직은 우는 건 봤어요, 저는. 웃는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는 거. 근데 개들이 감정 표현은 다 합니다. 걔가 울어요. 웃지 않아도 하죠. 네, 우는 울죠. 건 봤어요. 제가. 울죠, 그럼요. 눈물이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 PD 걔는 웃는 데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내가 웃는 개도 확인해 봐야 있을 수 되겠습니다. 있어요. 예.
안철수 검증놀이가 유행하답니다, 요즘에. 왜냐면 룸사롱 갔냐 안 갔냐 이런 거 따지는 게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게 무슨 안철수를 검증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군대 갈 때 무슨 뭐 집에 얘기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왜 언론에서 떠들고 이렇게 안철수 흠내냐 이래서 삼성 비판하던 안철수 삼성동에서 저녁 먹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안철수 부인은 영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우리는 철수와 영희 그렇죠. 초등학교한테 그리고 안철수 길 가는 여자 쳐다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이 떠들고 있는 안철수 이 검증대를 보면서 비웃는 얘기죠. 이게. 맞습니다. 삼성 비판하는 안철수 삼성동에서 저녁 먹어. 이거 완전히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장구매 서민경제 배려하대. 이것도 있네요. 근데 백화점에서 정장 구매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 교수는 지금 점점 피해자 이미지가 굳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특정 민간 통신사에서 그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사정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안철수 교수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것. 근데 경찰 당국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얘기가 많아요. 뭐 그때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뭐 자기네가 덮었다는 도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딱 읽었을 때는 상당히 사실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저는 밝혀지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가 어쨌든 안철수 교수한테 동정론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검증을 빙자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안철수 교수는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제 친구 뭐 상가집에 갔었는데 그런 분위기 지금 그 말하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안철수의 무슨 룸사롱 갔냐 안 갔냐 너무 작은 부분에서 따진다. 사실의 본질은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민들 그걸 왜 자꾸 문제 되냐 그게 무슨 뭐 문제감이 되냐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피해자 이미지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얘기 하는 사람들, 제기하는 쪽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 모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안철수 쪽으로 유리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지금 비상이에요. 새누리당도 오늘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그죠? 이분을 지금 어떤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좀 임명하고 원래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시 동기고 되게 친하신 관계로 제가 알고 중수부장 출신이죠. 뭐 그래가지고 뭐 차떼기 수사했다. 차떼기 수사했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수사했던 검사였죠. 이분을 근데 새누리당에서 영입했습니다. 정치쇄신위원장.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행보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한 사람 외부에서 그렇게 데려오면 다 잘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게 한나라 차떼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조사했던 그죠? 검사를 우리의 정치쇄신위원장으로 불렀다. 이거는 차떼기는 근데 이회창 후보 때 아닌가요? 어차피 한나라 민정당 다 쭉 라인이죠. 그럼 그렇죠. 민주당은 뭐 그럼 옛날 신한당부터 시작해서 다 민주당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나치게 이분을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죽 바뀐 게 없으면 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보단장도 바뀌었죠.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기획단장 같은 경우에 이주영 의원이 됐죠. 정책위장이었죠. 그리고 특보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전에 얘기했을 때는 최경환 의원이 됐는지 최경환 의원이 원래 대선 총괄본부장 했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 사무총장 하시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 대선 단장은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의 최경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도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은 좀 새롭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난히 한 사람만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 뭐 골고루 다 했죠? 하였죠. 네. 정치권 뉴스가 엄청 쏟아지는데 오늘 독도 문제를 짚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파만파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던 한일 외교 갈등이 주말을 지나면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오고 있고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참에 아예 이 지긋지긋한 영토 논쟁 자체를 완전히 끝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마디를 하셔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주장을 펼치시는 박선영 전 의원, 그리고 이재영 경남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 한일관계 전문가입니다. 이분 경남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58초 후에 뵙겠습니다.